자, 여기 이제 그 근세사, 그 조선사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보겠습니다. 자, 먼저 볼 것이 이제 조선 정치사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1번을 보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에서 말하는 군주와 재상의 지책을 각각 쓰고 당시 상황과 관련지어서 유신지교의 의미를 내용을 쓰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일단은 이제 요게 뭐냐면 출처가 상봉집이에요. 상봉집은 이제 정도전의 호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내용을 보면 재상인가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군주의 역할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일단 재상은 뭐냐면 그 인군을 받들고 백관을 통과하여 만민을 다스리는 그런 이제 뭐요. 그다음에 군주는 현명한 재상을 선택하는 거야. 그러니까 정치는 누가 해야 되냐? 재상이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재상이 되고 군주는 훌륭한 재상만 뽑아서 쓰면 돼. 음. 그래서 이제 재상 중심의 중심을 강조하는 이런 것들이 정도전의 어떤 사상에 반영이 됐거든요. 그래서 정도전이 그걸 왜 주장했냐면 고려 말기 때 보면 뭐 공민왕처럼 유능한 왕도 있었지만 되게 무능했어요. 예. 그래서 군주 자체가 자기가 어떤 정치가 되기 위해서 정치가 왕이 되기 위해서 된 건 아니잖아요. 어쩌다 보니까 태어나다 보니까 왕이 된 거고 그러다 보면 군주 중에 어리석은 사람도 있고 똑똑한 사람도 있겠죠. 정치도 잘하고. 자, 근데 이게 이제 복불복인 군주를 믿고 정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재상을 중심에 재상은 태어날 때부터 정치가적 어떤 소질이 있고 그다음에 수십 년 동안의 관료 생활을 통해서 나름대로 어떤 그 마인드가 있잖아요. 운영 원리도 알고 예, 짬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재상의 중심을 정치해야지만 뭐냐면 안정적으로 정치가 운영돼 있고 왕은 훌륭한 재상만 골라서 모든 것을 그한테 넘기면 된다. 그 내용이에요. 자, 근데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게 문제 발문 자체가 좀 그래요. 군주와 재상의 지책을 각각 써라. 이게 말이 돼요? 군주와 재상 자체가 지책이죠. 예. 근데 요걸 갑자기 군주와 재상이 지책을 쓰는 게 말이 안 돼. 그럼 군주와 재상이 뭐겠어요? 이걸 이제 동호방복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건 잘못된 게 제 생각에는 이게 지책이 아니라 역할을 각각 써라. 이걸 쓰는 것 같아. 역할. 이걸 잘못 표현한 것 같은데.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유신 지정. 예. 여기 나오면 유신 지정이 있죠. 자, 여기 보면 이제 유신 지정이란 말이 있어. 유신 지정. 예. 자, 유신 지정은 뭐냐? 유신이라는 말은 뭐냐면 낡고 뭐냐면 이게 무능한 걸 뒤엎고 새로운 걸 만들자는 거야. 새로운 법과 제도를 만드는 거야. 낡은 법과 제도를 뒤엎고 새로운 법과 제도를 만들어서 정치를 하자. 이 말이거든요. 이 말은 뭐냐? 고려 시대 때 어 낡고 이제 뭐냐 쓸모없는 제도와 법을 없애고 조선시대 새 시대에 맞는 제도와 법을 만들자. 이런 뜻. 이걸 바탕으로 정치를 하자. 그래서 이제 요 당시에 그 의미와 이제 같이 해석하면 고려 왕조의 낡은 제도와 체제를 무너뜨리고 조선 왕조의 새로운 제도와 제도를 성립하자. 이게 유신지조의 내용이죠. 그 시대적 문脈이제 같이 고려를 하면요. 자, 여기 이제 유신이라는 말은 좀 자주 쓰이죠. 뒤에. 예, 그 메이진 유신도 있고. 그다음 유신 정권도 있고 유신 정부, 예, 유신헌법 같은 것도 있잖아요. 다 유신이 이제 좋은 의미야. 의미에서 물론 실제로 이제 까보면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자 독재를 합리화하거나 그렇게 하거나 그런데 하여튼 이등입니다. 그래서 유신이라는 말이 갑자기 등장한 게 아니라 예전부터 쓰였던 말이에요. 유신지정.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파악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도전 사상이 여기서 맞고 2번 문제 볼게요. 자, 이번은 이제 보면 이게 이제 어떤 사람이냐면 정도전 관련된 정도전이 좀 약간 많이 나오거든요. 이 정도전이 조선 건국의 또 주요기도 하고 이 사람이 또 이제 뭐냐면 조선 시대 때 어떤 법과 제도, 행정구역 명칭, 심지어는 사대문의 명칭까지 다 이 사람이 손을 거쳐갖고 만들었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경복궁도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천체적 계획을 하고 경복궁이라는 명칭 자체도 이 사람이 이제 지었던 거죠. 자, 그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이 경상도 봉화 지역의 형이지원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세력 기반을 가지고 있는 어떤 유지의 아들이거든요. 자,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좀 핸디캡이 뭐냐면 자기 아버지는 항리 출신이고 나는 지역 유지인데 그 어머니와 아내가 노비 출신이에요. 어, 그러다 보니까 좀 뭐냐면 천안 출신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22살 때 여기 보시면 이게 1362년이 이제 22살 정도전이 22살 때 얘기인데 이때 과거 시험에 합격해서 충주 사옥에 임명됐어요. 그러니까 충주 지역에 산옥이라는 것은 아마 이제 요 사자가 여기 일사자거든요. 예, 간청 사자니까 간청에 가서 그 기록하는 사. 그러니까 간청 서기 정도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간직 생활했고 게다가 이제 여기 그 잠시 이제 성균관 고관을 하고 있다가 우왕 초기 때 이의민과 대립했어요. 이의민 아시죠? 예. 그래서 이의민은 예전에 이제 약간 반원적인 정책을 했는데 국민당 때 친원적인 정책으로 돌아가는 그러니까 중립이라고 하는 하여튼 친원적인 정책으로 이게 하는데 이에 이제 반원적인 정책, 반원 친명을 내걸었던 당연히 사대부가 충돌하게 되고 그때 이제 그 정도전이 이제 그 이삼을 별로 안 좋아했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뭐 부곤 사절단의 어떤 접대 문제로 해갖고 정도전이 뭐냐면 나가지 않고 막 하다가 결국에는 이삼이 나주로 뭐냐면 7년 동안 유배를 갔었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거의 9년 동안이네요. 예. 그래서 나주는 귀양 갔다. 그래서 9년 동안 귀양을 유배한 그 생활 동에서 이 뭐냐면 정도전 백성대 피폐한 상을 직접 목격했어요. 그래서 훗날 민보훈 사상의 어떤 토대가 됐다는데 그리고 다시 이제 정계에 이제 복귀한 후에 정도전하고 손을 잡죠. 네. 아니 정도전 손을 잡는 그때 복귀한 정도전은 그 이성계와 결탁을 해서 위화도 해군의 개혁을 주도하고 조선 건국의 이제 문물 제도를 이제 정비하는데 기여를 했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위화도 해군 이후에 이제 곧바로 좀 몇 년 있다가 전제 개혁을 했고 이때 이제 우리가 가전법 같은 걸 했다는 거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 이후부터는 문제 풀면서 좀 볼게요. 자, 여기에서 이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니까 일단은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기획의 주장은 훗날 가정법 제정은 시행되었다. 예. 자, 전제기업 맞죠? 그래가지고 그 당시 위화도 해군의 정도전과 조조는 새로 즉위한 창안의 토지개혁안을 올렸고요. 이게 1389년이죠. 그리고 이때 이제 정도전이 주장한 토지개혁안은 뭐냐면 모든 토지 사유지를 이제 모든 그 사유지를 몰수해서 공조를 만든 다음에 인구 비율에 따라 개구 수준에서 토지를 재분배하자. 그래서 농민을 자장농하자. 그래서 토지 견범뿐만 아니라 병작제까지 다 없애려고 해서 그러니까 토지 소유권까지 다 없애려고 했던 건데 이거는 이제 좀 선을 많이 넘었죠. 그러다 너무 반발이 크니까 결국에는 이제 소유권은 건드리지 못하고 수조권만 건드는 선에서 가전법을 실시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니은의 임명된 후 사병업화를 추진하여 상군부원의 중앙부 14를 만들었다. 자, 요거는 틀렸어요. 네. 그래서 이거 왜 틀렸냐? 여기 좀 볼 텐데. 자, 일단 고려 말기 때 그 당시 이제 왜구라든지 그 다음에 또 홍건적이라든지 등등등 침략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물리치기해서 그 원수제라는 걸 도입을 했어요. 원수제. 이 원수제는 이제 고려 독자적인 간직은 아니고 그 몽골식 그 간제거든요. 예. 그래갖고 원수제를 두고 이 원수제 밑에 그 뭐냐 지방에서 뭐냐면 올라온 시위패를 뒀어요. 그래서 시위패의 명단에 이제 패기라고 하는데 이 폐기에 기록된 시패, 그러니까 시군들을 동원할 수 있는 권한이 원수한테 있어요. 원수. 그래서 그때 대표적인 원수가 이제 최영과 이성계죠. 이성계는 이제 자기 이제 뭐냐면 사병 조직을 바탕으로 이제 원수질을 한 거고 최영은 그 전국 각지에 있는 이제 그 사병들 끌어다가 한 건데 군대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자기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정치에 간섭하고 그러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성계가 이제 집권하니까 이 원수제가 좀 약간 기억할 필요가, 왜냐면 잘못하면 사병을 이제 양성해서, 이게 왕권을 위협하는 그런 것들 문제점이 일어난다. 그래가지고, 이때 이제 이 원수제를 폐지하고 뭘 뒀냐면 절제사를 뒀어요. 절제사. 예. 절제사 여러 명을 두고 이제 관리했는데
문제는 절제사조차도 이게 원수제를 기원을 했기 때문에 이게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은 거야. 절제사도 마찬가지로 지역의 폐기의 명단에 있는 이런 그 폐기 명단에 있는 그 시위패들을 이제 시위군들을 동원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절제사들이 그 시위군을 동원하는 과정에서 이들을 사병화시킬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또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이 절제사는 또 누가 됐냐면 건신들이나 왕자들이 이제 그 절제사를 이제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건신과 왕자들 밑에 이 사병화된 시위군들이 많았던 거야. 자, 그러니까 당시에 조선이 건국하고 나서 당연히 이 절제사들이 갖고 있는 사병들을 혁파를 해야 되겠죠. 그 혁파를 어떻게 했냐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상군부 아래 중앙군을 14로 만들었다는데 요건 아니에요. 사병 혁파를 하는 방법으로서 이제 뭘 했냐면 그 밑에 있어요. 진도와 관련된 진도. 자, 이 진도는 뭐냐면 그 당시에 요동 지역을 이제 둘러싸고 조선하고 명나라 간의 어떤 갈등이 있어났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이제 그 요동을 정복하자라는 논의가 일어났어. 예. 그래서 우리가 먼저 명나라가 이제 완전히 점령할 때까지 그걸 먼저 선점하자.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그 하는 과정에서 뭐냐 그러면 군사들을 훈련시켜야겠죠. 그래서 그 정도전이 진도라는 진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진도단 진법을 바탕으로 시위군들 동원해갖고 그의 진도에 맞춰서 훈련을 시킨 거야. 그러면 그 과정에서 이제 어떻게 이제 하냐면 원래 시위군들은 절제사 밑에 있는 군대잖아요. 지휘권이 절제사가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진도를 통해서 군사 훈련을 시키면 지휘권이 자연스럽게 누가 그랬어? 예. 그 당시 그 판 344였던 중앙군을 장악하고 있는 정도원한테 들어가죠. 중앙군으로. 그러면서 완전히 이제 사병에서 공병으로 이렇게 전환되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반발했던 것. 특히 왕자들 이제 올 때는 정도전이 그 당시 이제 방석을 내세워서 세전을 내세웠고 내세우는 과정에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사병을 다 그 지휘권을 뺏어 가지고 중앙을 기속한 다음에 나중에 뭐냐면 그 방석이 왕이 되면 이제 다 뭐냐 자기를 제거할 것이다. 이런 이제 생각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런 그 사병 혁파, 그러니까 진도 훈련을 시켜서 사병을 이제 공병화시키는 그런 작업에 되게 반발하게 되고 이것이 이제 제1차 왕자의 난의 어떤 배경이 됐다, 트리거가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게 이제 그 사병 혁파를 통한 건 아까 진도와 관련된 건데 그러면 상군부 아래에 이제 뭐냐면 중앙군 14를 만든 거다. 이건 무슨 의미냐? 요거는 사병흑파가 아니에요. 사병흑파도 잘못하시고 계신 분인데 요건 이제 틀렸고 요거는 공병이 있죠. 국가 공병을 이제 일원화시키기 위한 작업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이 14단 조직이 어떤 조직이냐? 요걸 이제 볼 텐데 조선시대 때 이제 초기 때는 그 전에 이제 2군 6이죠. 고려시대 때 이 중앙군이 2군 6위가 있었죠. 자, 이군 6위가 이 고려 중기 때 그러면 거의 유명무실화 돼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후기 때 들어가면 별로 이제 그 군대로서 기능을 제대로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선 왕조가 들어가니까 이군 6위를 합쳐서 그냥 파리로 했어. 파리. 여기 위라는 거는 보통 군대 단위 명칭을 쓸 때 위라는 말 써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에다가 파리에다가 뭘 하냐면 그때 이제 이성계가 거느리고 있는 한경도 출신의 사병 집단들 있죠. 예. 그래서 위용 친군이라고 있어. 이 사병 집단이 위용 친군인데 요게 이제 두 개 부대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위, 우위. 요게 2위가 되는 거죠. 요게 합쳐갖고 이제 합쳤어. 이게 10위가 되는 거야. 10위. 그래서 이런 식으로 10위가 개편됐고요. 그리고 또 그 10위를 통제하기 위해서 위용 상공부를 뒀죠. 예. 그래서 위훈상공부가 이제 총괄기관이고 10위가 그 밑에 예속 부대 요 정도 이제 보시면 돼요. 그러다가 이제 명칭이 이제 뭘로 또 개편됐냐면 이것도 계속 명칭 바뀌는데 10위가 나중에 14로 개편돼요. 예. 이게 이제 태조 때요. 예. 그래서 상군부 체제, 중군, 자군, 우군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 그래서 이거는 중앙군의 개편 관련된 거야. 예, 중앙군.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 위용상군부가 이제 이렇게 해서 상군부 아래 10위를 두고
12를 다시 14로 개편해서 중앙군을 체제를 일원시키려고 했다. 그래서 이제 후에 이제 태종 때는 12사, 그래서 세종 때는 14, 그래서 세종 때 다시 12사, 그래서 문종 때 5사, 그 다음에 세조 때 그래서 5이라고 해서 이제 일종의 중앙군을 개편한 거다. 그래서 이거는 중앙군이고 사병업하고는 좀 관련이 없어요. 요거는 뭐와 관련돼 있다? 진도 훈련하고 관련돼 있어. 예. 요동 정보를 위해서 진도를 이제 군사 그 일종의 병진을 만드는데 이 그러니까 군사 그 뭐랄까요 진영이죠. 그러니까 군사 진법 같은 것들을 만드는데 여기 훈련하는 과정에서 사병업화를 이제 하려고 했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요건 좀 어려운 문제예요. 예,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 제가 요걸 자료를 꼼꼼히 읽어가지고 찾아가지고 여기 기출문제 자세히 적어놨으니까 참조를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디귿을 볼게요. 자, 여기 보면 디귿은 이제 그 조선 건국전이죠. 자, 조선 건국전 누가 지었죠? 정도전이 지었어. 예전에 이제 뒤에 보면 또 조선 건국전이 나오거든요. 예. 이 조선 건국전은 정도전이 지은 사찰이야. 아,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공식적인 국가의 법은 인정받는 게 아니라 개인 법전이에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초안이라고 보시면 돼요. 국가의 어떤 법전 초안. 자, 그래서 조선건국제는 육전 체제죠. 주요 입각에서 육전 체제인데 이런 조선건국제 육전 체제가 뒤에 이제 뭐냐면 법률에 큰 영향을 줬다.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여기 보면 이제 디귿에 보면 조선왕제 기본법전인 건국대전의 편찬에 큰 영향을 줬다. 맞죠? 그래서 주례 입각과 이제 육전 체제가 그 당시 그 뭐냐 이렇게 정리한 것이 나중에 그 경제 육전이나 건국대전에 영향을 줬다. 육전이라는 건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이호의 병홍 공 이런 식으로 육전 체제를 정리했다. 요 관련된 육전 체제 관련된 내용은 뒤에 이제 법률사 할 때 좀 같이 얘기를 해보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니은을 보겠습니다. 니은을 보면 명예문서에는 조선의 하근이라고 지목했다. 예,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명나라 외교문서에 조선의 하근이라고 지목된 사람이 정도리인데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명예 주원장이에요. 그래서 이때 명나라하고 조선이 외교 관계 처음부터 좀 약간 삐거덕거렸는데 앞에서 이제 예전에 한번 시험에 나왔지만 청의 그 철령이 설치 문제도 갈등을 빚었고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요동정부를 하다가 나중에 위화도 해군 후에 이제 그 요동정부를 실시하지 않았지만 주원장이 언젠가 고려에 이은 조선도 요동 그러니까 다시 얘기할게요. 예. 그래서 이제 고려 정부 때부터 그러는데 제가 발이 꼬여가지고 다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명나라하고 조선의 갈등은 그 전에 고려 왕조 때 말기 때부터 이제 시작됐죠.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천령이고요. 요 관련된 내용은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천령이라는 것은 예전에 이제 쌍성 총관부가 있었던 자리예요. 예. 거기 쌍성 총부가 원나라 영토잖아요. 그래서 이제 있다가 공민왕 때 수복이 됐죠. 근데 이제 주원장 입장할 때는 명나라가 원을 계승한 국가이기 때문에 당연히 쌍성 총관부도 명예 영토다.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 쌍성 총관부의 그 뭐냐면 그에 명나라의 어떤 이제 행정구역을 설치하기 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천령위를 이제 설치하겠다고 고려 정부에 통보를 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고려 정부는 상당히 이제 뭐냐면 당황했겠죠. 이거 당연히 우리 땅인데. 그래서 이제 그때 그 논의를 가지고 강경파, 온건파가 나눠지게 되고 이때 강경파의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최영 장군이죠. 그래서 최영 장군 이참에 아예 그냥 주인이 없는 그 뭐냐면 땅이 요동을 공격해서 정벌 하자. 그리고 나서 그 뭐냐면 명나라에게 이제 우리 힘을 좀 보여주자. 이렇게 한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 이성계나 이제 그 신진사대부는 말도 안 된다. 외교적으로 해결하자. 결국에는 이제 뭐냐면 최영의 의견에 따라서 요동정을 추진했다가 도중에 이제 이성계가 위화도 해군을 계기로 해갖고 돌아와서 최영을 쳐내죠. 예. 자, 그래서 그 후에는 또 조용히 해결됐어요. 외교적으로. 예.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조선이 또 등장하니까 자, 이때 정도전이 앞에 얘기는 요동을 정벌을 주장, 요동 정벌. 근데 요동이면 명나라 땅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원명 교착이 초창기 때 보니까 명나라 초기 때니까 이 요동이 완전히 명나라 영역으로 들어간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명나라도 요 지역에 이제
용영 위다부에서 행정구를 설치하고 막 진출하려고 했던 거야. 그러니까 명나라가 본격적으로 여기 다 차지하기 전에 우리가 먹자.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 예. 그래서 이제 그 뭐냐면 진법 훈련을 통해서 요동정을 준비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걸 또 겸사겸사해서 또 사병 합파도 하고 뭐 이렇게 이제 했던 건데 자, 이 소식을 그 듣게 된 거야. 그러니까 그 홍무제 입장할 때는 이 정도를 괘씸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딱 있다가 무슨 사건이 나냐면 포존문 사건이 나요. 포존문. 호전문이라는 건 뭐냐면 그 당시 이제 중국에 보낸 사대 문서를 그 사대 문서로 이제 조공사주 때 바치는 것을 포문이라고 하고요. 항시의 건축사를 이제 그 전문을 뭐냐 합쳐서 포전문이라거든요. 쉽게 말하면 그냥 중국에 보내는 외교 문서 정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포전문을 보니까 아 이제 홍무제가 싫어하는 문자들이 있는 거야. 뭐 광자가 있구나, 시자가 있구나. 다 예전에 이제 자기 이제 뭐냐면 왜 도둑 생활할 때 그 했던 것들, 승려 생활 했던 그런 것들이죠. 그 도덕 적자, 강자, 시자, 회자, 그러니까 그 시자도 있고 이게 적이 시고 발음을 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하여튼 그 등등 해가지고 이거 책임자 누구냐? 정도전 아니냐? 정도전 불러내라. 그러니까 이참에 이제 정도전을 이제 뭐냐면 그 잡아와서 뭐냐면 요동종을 막으려고 했든지 하여튼 여기 와서 이제 한번 본때를 보여주는 하는데 결국에는 정도전이 이런 저런 핑계에서 가지 않았어요. 예. 자, 하여튼 요거는 뭐와 관련돼 있냐면 포존문 사건이라고 이제 관련돼 있다. 그래서 이제 앞에 말한 것처럼 명의 그를 요동정부의 운동의 주모자로 파악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1398년에 죽음을 당했죠. 이게 1차 왕자의 날이죠. 그래서 이제 앞에 그 나름대로 이제 뭐 사병합파를 한다고 진법 훈련도 하고 하니까 절제사들 그러니까 왕자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때 대표적인 이제 사람이 이방원인데 이방원은 이제 또 그 세자 문제, 체포 문제도 갈등도 있었고 원래 세자 체포를 할 때 그 뭐냐면 어 순서대로 방어는 이제 뭐냐면 죽었으니까 뭐 도망갔거나 어디 행방불명했고 두 번째 아들 방가나 그런 사람들은 이제 앉혀야 되는데 이거 뭐냐면 그 어린 아들 그 이복 동생 있죠 강시의 소생인 그 방석을 앉혀놓으니까 상당히 갈등이 나죠. 정도적 입장은 에서는 이게 나이 많은 이제 왕자들보다는 어린 방석을 앉혀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뭐냐면 뒤에서 이제 조절하겠다 그런 생각을 이제 앉혔는데 또 거기에다가 이제 이 그 큰 성장한 이제 왕자들은 군대가 있잖아요. 그 군대를 또 제거한다고 또 사병업화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방원 입장 올 때는 아 이거 우리 형제들 다 죽이려는 이제 그 정도는 계약이다. 그래서 생각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병력을 모아가지고 기습 공격을 해갖고 정도전을 죽여버리고 아버지를 협박해가지고 결국엔 왕위를 그 자기 두 번째 형이죠. 방가에게 넘겼죠. 예, 이게 정종이고 정종이 2년 뒤에 다시 그 이방원한테 넘겼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자 1차 왕자의 난이 일어났다. 맞죠? 그래서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이제 풀려면 여러분들 뭘 아시냐면 조선 초기 때 군대 개편 관련된네요. 중앙 집권화 관련된 사병 혹파 관련된네요. 이런 것도 이제 파악을 정확히 해두셔야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3번을 보겠습니다. 자, 3번을 보면 세조 집권기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세조 시대 때 집권 시의 정치에 대해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했는데 일단 세조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개유정난이나 쿠데타를 통해서 집권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리학적인 명분이 별로 없어. 정통성이. 그래서 이걸 만회하려고 중앙 집권을 강화시키고 왕권을 강화시키고 그다음에 해외 원정, 대원정 등등등을 이제 하게 되죠. 대원정보다는 하여튼 군사력을 강화시킨다고 해야 되나. 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뭐냐면 좀 자신의 정통성을 마련하려고 했던 왕이었거든요. 그래서 토제 개혁, 뭐 집정법을 실시하거나 그 다음에 군사기업 오이제를 실시하거나 등등 진간체제를 실시하는 여러 개혁 정책을 하게 돼요. 예. 근데 이 사람의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 정치를 할 때 일종의 비선 조직을 잘 이용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떤 국가의 공적 시스템이 아니다.
여기 이제 술자리에서 술 먹으면서 하는 주석 정치라는 거고 되게 자기하고 친한 어떤 이제 그 뭐냐면 그 자기가 친한 이제 종친 세력들이나 아니면 이렇게 한명회 같은 이제 자신을 도와줬던 훈구 세력들과 같이 했던 거죠. 그러니까 많은 대신들을 배제시켰어 의사결정에서. 예. 그래서 술 먹고 그 안에서 친한 사람끼리 하는 비선 정치를 이제 많이 했기 때문에 상당히 후대의 욕을 얻어먹어. 그래서 태조도 앞에 언급한 태조도 이런 이제 많은 숙청 작업을 통해서 왕권을 강화시켰고 세조도 많은 숙청 작업을 통해서 왕권을 강화시켰는데 다른 점이 있어요. 태조 같은 경우에는 국가의 공적 라인을 되게 강화시키고 외척을 배제시키고 이렇게 했던 거기 때문에 많은 또 지지를 받은 반면에 세조 같은 경우에는 전혀 그렇지 못했죠. 국가의 공식 조직은 다 제껴두고 자신의 어떤 측근들 그리고 외척들 그다음에 종친세력들 끌어다가 정치를 했기 때문에 뒤에 상당히 많은 비판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옳지 않은 것을 이제 보니까 자, 1번을 보면 직전법을 시시해서 관리될 경제력을 약화시키려고 했다. 맞죠? 예. 그래서 직전법을 시해서 현직자만 줬다. 그래서 이거 그전에는 가전법 때 이제 수신전 후양전 문구로 이렇게 토지 세습이 이제 가능하니까 수주지가 부족하니까 그 당시에 퇴직 관리에는 안 주고 직접 현직 관리에게 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건 또 하나의 또 정치 의도도 있어요. 왜냐면 자기 꼴 보기 싫다고 해서 나간 놈들한테는 땅을 안 주겠다. 이런 것이, 이런 의미죠.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겠습니다. 자, 집현전을 폐쇄하고 경영을 중시켰다. 예. 그래서 세조는 이제 왕권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종전에 세종 때 이뤘던 이런 이제 물리 정치, 이런 이제 유교적 시스템을 파괴시켰어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뭐냐면 의정부 서사제를 폐지하고 육조 집계를 실시했고요. 그리고 또 자기의 반반 집현전 학자 출신을 뭐냐면 출신으로 사육식 사건이 일어나니까 집현전을 폐지시켰고 왕의 독자적인 정치 결정을 견제하는 경영도 폐지했죠. 이 경영이라는 것은 이제 보통 원칙적으로 하루에 3번씩 하잖아요. 그래서 대신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유교 경전을 왕한테 가르쳐 준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어떤 그런 논의도 같이 하는데 이걸 경영 정치라고 하죠. 그러니까 세조 입장을 때 이게 되게 건방진 거야. 그래서 폐지시켰다는 거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시의 난을 진압하고 유황소를 철폐했다. 이렇게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시의 난이 이제 일어났죠? 그럼 왜 일어났냐? 이것도 이제 보시면 될 텐데, 이시에는 어떤 사람이냐면, 한경도 토 출신이에요. 예. 그리고 이성계가 이제 뭐냐면, 조선을 건국할 때, 그 선조가 이성계를 많이 도와줬어. 예. 그래서 그 지역에 상당히 이제 독자적인 또 군대도 가지고 있어요. 예. 자, 근데 그 당시 세조가 집권하니까, 세조가 집권할 때 도와줬던 사람들이 많았죠. 이들에게 이제 한 자씩 챙겨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중앙 간직까지 다 챙겨주다 보니까 다 모자는 거야. 중앙 간직도 뭐냐고 이제 지방 간직도 이제 차근차근 이제 챙겨주는데 문제는 간직 자체가 모자르니까 어디까지 손을 뻗치기 시작하냐면 한경도 평안 지역에 토간 자리까지 뻗치기 시작해요. 토간이라는 것은 이제 그 밑에 있는 뭐 수령급 있죠? 이 수령급을 예전에는 그 지역 출신민들을 이제 임명을 했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뭐냐면 자신의 측근 세력들의 자제들을 이제 임명을 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불만이 있죠. 예. 토관제도 폐지를 하고 그 자리를 이제 세조가 자기가 아는 사람들을 다 내입고 낙하산식으로 이제 하니까 자 거기에다 호패법을 실시했는데 호패법을 실시하면서 한경도와 평안도 지역에 있었던 이제 그런 그 유지들의 어떤 그 밑에 있는 예속민들이 밝혀지게 돼. 그 국가 권력이 파악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왜냐 호패를 발행하면서 이들을 이제 그 국가 공민으로서 이제 그 뭐냐면 인정하게 되죠. 그러니까 호패를 발행하면 호패를 안 차면 이제 얻어도 두들겨 맞으니까 관공서 가서 호패를 발행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군적도 작성하고 호적도 같이 작성해. 그러면 예전에는 뭐 세금이나 군역 동원에 이제 그런 것들 동원 안 되는데 자기 북성민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호패를 작성하니까 군적과 호적이 자연스럽게 작성되면서 어떻게 돼? 동원이 되죠. 그 불만이 생긴 거야. 그거에 대해서. 자, 거기다 뭐 환경도민의 차별 등등 이런 것들이 거쳐서 결국 이 시해가 이제 많이 났어. 이게 되게 커서 중앙군이 거기에 이제 그 있었던 그 중앙군 진압을 못해갖고
중앙에서 다시 병력을 동원해갖고 간신히 진압했다고 그래요. 예. 그래갖고 그때 이제 진압하고 나서 그 근거제가 됐다. 유황술 폐지하고 호패법을 강화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참고로 이 호패법은 세종 때, 그 태종 때 했다가 반발이 커서 없어지고 다시 세조가 있다가 성종 때 폐지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조선 전기 때는 그 잠깐 실시했다가 반발이 크고 커서 폐지됐다가 실제 이게 정착이 된 건 언제 때냐면 조선 후기 때, 숙종 때 이후부터 정착이 됐던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용 보면 불교 사원을 정리해서 교선 양종을 병합하고 토지나 노비를 몰수했다. 자, 이건 누구겠어요? 세조는 불교를 되게 숭배했죠. 왜냐면 이 사람이 그 뭐냐면 성리학적인 어떤 가치를 통해서 그 볼 때는 상당히 불법적인 집권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성리학적 정당성을 마련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 대신에 불교를 강조했어. 그래서 나는 살아있는 부처다. 왕죽불 사상 그런 것들 강조하고 그 불교를 막 비난하는 사람들 막 처단하고 그래서 세조는 조선 왕조 가정에서 상당히 불교를 사적인 것뿐 아니라 공적인 가치로 내세웠던 또 사람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뭐 강경도감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그다음에 불교 언해 사업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경칭사 10층석탑 본받아갖고 원각사의 원각 10층석탑 또 만들죠. 그래서 세조는 이제 성리학적 이념이 아니라 뭐 민족신앙, 불교, 도교 등등을 바탕으로 정치를 했다.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요걸 했던 것은 불교사를 정의하고 교성량을 통합했던 사람은 누구냐? 요거는 일종의 탄압책인데 세종이에요. 세종. 자, 세종인데 세종은 젊었을 때 불교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이는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불교에 대해서 이제 탄압해야겠다는 생각은 없었지만 일단 호의적이는 않았어요. 예.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뭐냐면 또 불교 성리학적 국가이다 보니까 불교가 강해지는 걸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정책을 했는데 근데 이제 세종 중후기 때 들어가면서 개인적으로 불교를 신봉하기 시작해. 그래서 이제 내불당도 만들고 그러거든요. 그렇지만 이건 그냥 개인적인 차원인 거고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이런 어떤 억불 정책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이제 4번이 되겠죠. 세종 때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을 보겠습니다. 4번. 자, 조선의 문물제도가 정비된 성종 때 전후하여 새로운 정치세력인 산인파가 등장했다. 자, 이 산인파와 기존의 정치세력 훈구파를 구별질 수 있는 기준 두 가지 줬고, 그다음 중종반정 후에 조광조가 산인파에 시도한 개혁 정치 중에 성리학적 윤리질서를 보급하기 위한 노력을 세 가지 기수하시오 이렇게 했는데요. 요거는 이제 약간 이제 논술형 문제인데 일단은 요게 기준을 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에서도 이제 뭐 살인파, 홍구파 이렇게 비교해서 자주 이제 언급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표도 이제 만들게요. 이거 뭐 고등학교 정도 수준에서 이제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자세히 나올 수 있지만 홍구파, 그 다음에 살인파 이렇게 한번 토론 이제 나눠봤고요. 뭐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죠. 자, 홍구파는 현대 혁명파 사대부를 기원을 했죠. 근데 주의할 것은 훈구파가 혁명파 사대부는 아니에요. 약간 성격이 좀 달라요. 그래서 혁명파 사대부 중에 나중에 계율정당이나 여러 가지 정변이나 해가지고 여러 공신지위를 받은 사람들. 그리고 공신은 이제 지위를 받으면 거기 노비나 그다음 토지가 딸려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통해 부를 축적했던 그런 세력들을 이제 훈구파다. 그 세조 이후에 이를 집권했던 세력들 훈구파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이에 반해 살인파는 온건파 사대부를 이제 뭐냐면 그 기원을 하고 있죠. 길제의 자손이라고 보시면 돼요. 길제의 어떤 후손들. 그래서 길제의 후손이라는 게 이제 그 뭐냐면 학문적인 후손들, 제자들, 제자의 제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만 온건파 사대부가 곧바로 살인파는 아니야. 그렇지만 기원이 됐던 거다.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홍구파하고 살인파의 어떤 차이점이 쭉 있거든요. 여기 한번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성리학적 가치 질서를 보급하기 위한 어떤 조광조의 개혁. 조광조 개혁 관련된 내용은 기출문제에 자주 나오는 부분이죠. 그래서 조광조 개혁은 꼭 꼼꼼히 다 봐두셔야 돼요. 그 중에 이제 성리학적 윤리 질서 관련된 것들 보면요. 자, 유교 윤리에 위반된 도교, 인간 신앙을 배격하여 국조에서 설치된 소격설 폐지하고 그 다음에 항촌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항촌자치 항약 보급
농민 지배 강화, 소학교육 보급.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성리학적 유교 질서를 보급하는 노력이 있다. 예전에는 이제 유교라는 것이 성리학적인 어떤 그 정치 원리였음을 이용이지,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인, 양반뿐만 아니라 그 일반 평민까지 다 받아들이는 어떤 유교 윤리로서의 어떤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살인파들은 아까 이제 이들의 지위가 중소지주이다 보니까 항촌사를 완전히 장악하기 위해서는 이런 성리학적 질서 보급이 상당히 중요했어요. 윤리 보급이. 그래서 이렇게 했고, 물론 이게 처음부터 잘 먹혀들지 않았죠. 근데 양난 이후에 이제 먹혀들기 시작하죠. 양난 이후에 이제 성리학적 윤리 질서 보급이 확실히 먹혀들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5번 문제 볼게요. 자, 5번도 이제 아까 얘기한 정도전의 개혁 정치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다음 설명하고 있는 정치 세력에 의해 추진된 정책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자, 3사의 언간직에 주로 포진하여 자신의 위기를 공론이라고 하고 이 공론이라는 것은 이제 좀 눈여 두세요. 이거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음. 그래서 성리학에서는 공치주의라는 것도 있죠. 정치를 왕뿐만 아니라 사대부도 같이 해야 된다. 그래서 사대부가 형성된 공론을 뭐냐면 왕이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된다. 물론 이제 이게 공짜였었지만 엄밀히 말해서 백성들의 의견을 다 받아들인 공론은 아니고 자기들끼리 이제 형성된 담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그하여튼 공론을 포방하면서 요순시대와 같은 이상사회 그런가 도학 정치를 이제 추구했다. 그래서 도학 정치라는 건 뭐냐? 그 뭐냐면 왕조차도 그는 상강 5년 했다 자기 수신해 가지고 정치를 해야 된다. 그런 게 동학 정치예요. 그래서 중종 반정 이후에 등장한 거죠. 연산군의 행포를 보고 그 왕도 뭐냐면 이렇게 수신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정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지만 요순 시대에 도달할 수 있다. 이런 논리가 형성이 됐는데 특히 살인파를 중심으로 이렇게 형성이 됐던 거죠. 자, 그 밑에 이제 이런 것들 연산군의 학정을 통해 무엇보다 군주의 마음을 바로잡는 것을 급선무를 깨닫고 군주의 수신과 지치주의를 강조했다. 이것도 다 도학 중치의 이제 방법이죠. 예. 그래서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왕도 뭐냐면 수신을 해야 된다. 그럼 왕도 배워야 수신이 되는 거잖아요. 유교경전에. 그 유경전을 이제 공부하고 이제 배워야지 수신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성악군주론 같은 것들이 등장해요. 예. 그래서 성악군주론 같은 것이 제시됐다. 뭐 조광조나 뭐 이항이나 이항이나 이현적이나 이런 사람들이 주장을 했던 건데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나왔던 이제 정치 세력들은 어딜까요? 이거는 어, 조광조죠. 조광조. 그래서 조광조의 3사의 언근지 포함되면서 중종 때 자신의 위를 공론하면서 도학정치, 지치주의 이런 것들을 내세웠던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그 정치인만을 고를 것은 일단 앞에서 소격서 페이지죠. 소격서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왕실 내에 이제 도교 행사를 하기 위한 조그만 간서거든요. 근데 주로 이제 왕실 내 부녀자들, 왕비라든지 대비라든지 궁녀들이 와가지고 소원 빌고 그런 그 간청이에요. 근데 이걸 조광조가 폐지시켜갖고 그걸 폐지시켰어요. 예, 소격서를 폐지시키고 조광조가 물러난 후에도 요 소격서만큼은 부활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따가 나중에 조금 부활하긴 했어. 소격소라고 해서 부활됐다가 곧바로 폐지돼요. 예. 그래서 일단 이 소격서 폐지는 조광조 외에도 일반 이제 뭐냐면 양반 관료들도 다 이제 뭐냐 폐지를 원했는데 하도 이제 대비나 왕비나 이런 그 여인 세력들이 너무 강하니까 궁중 그 연인 세력들이 궁중 내에 이제 뭐냐면 이런 여자 세력들이 너무 강하다니까 또 반대가 심하니까 폐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총대를 맨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요. 자, 그래서 소격서 폐지. 그 다음에 이제 경영강. 왜냐면 이제 중종은 떠밀려서 왕이 됐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제 어릴 때 세자 시절을 거치지 못했잖아. 그러니까 왕의 자질이 좀 부족하죠. 그러니까 조광조가 꼭 경영을 통해서 왕의 자질을 이제 왕의 자질을 키우고 수신을 이제 하기 위한 그런 것을 경영을 이용했는데 이게 이제 처음에는 조광조를 좋아했던 중종이 적극적으로 받았는데 맨날 수신하고 거기 잔소리를 하다 보니까 중종이 이제 점점 이제 조광조하고 점점 멀어지게 된 거야.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내수사 장립 폐지예요. 자, 내수사는 왕실의 재산을 관리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세조 때 만들어진 기구예요. 근데 이 여기에서 이제 장립 고리대를 했어.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의 원한이 크니까 이걸 폐지시키자 해갖고 폐지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이제 보면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어요. 뭐 토지제도 같은데 한전제 실시도 있고 앞에 이제 얘기한 것처럼 항약보급이나 뭐 주자간의 소확보급도 있고 이런 것도 이제 있다. 근데 이거 없는 내용이 뭘까요? 여기 2조 전량의 자천제 폐지, 혁파죠. 자, 2조 전량이라는 것은 하위권의 어떤 하급 관료의 인사권을 장악한 상당히 요직이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 자청권, 그러니까 그 자신 후임자들 이제 청구할 수 있는 권한도 있고 이게 성종 때 가능히 형성됐군요. 그 외에도 3사를 선발할 수 있는 권한, 이런 것들 통청권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 자천제는 폐지된 거는 요때 폐지된 건 아니고 이건 조선 후기 때 들어가서 폐지돼요. 그래서 이 기록마다 좀 다르긴 한데 어, 자, 뭐냐면 자천제에 대해서 폐지된 건 숙종 때 폐지됐다가 다시 부활되고 완전하게 폐지된 거는 영조 때 폐지된 거예요. 영조 때 이제 뭐냐면 요 이조 전령이 일종의 당파의 어떤 이런 이제 매개가 되니까 소굴이 되니까 이거 폐지시켰죠. 예. 자, 그래서 기은, 니은, 니을 이렇게 답이 있으니까 4번이 답입니다. 자, 그다음 5번을 보겠습니다. 5번. 5번은 이제 봤으니까 6번을 볼게요. 예. 자, 6번 보기 전에 첫 번째 인증문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인증문은 28번입니다. 28번. 첫 번째 인증문은 28번이에요. 자, 이게 이제 분당론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분당론. 예. 그래갖고 이제 이 선조실록에 적혀 있는 건데, 자, 이 분당에 대해서 좀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붕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해관계에 둘러싸고 모인 집단을 붕이라고 하고요. 당은 이제 무리란 뜻이죠. 그러니까 이해관계에 둘러싼 모임 집단의 무리, 또 이런 것들인데, 자, 이게 분당이 처음부터 이게 좋은 의미로 쓰인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 당시 중국이라든지 한국에서도 조선에서도 붕당은 상당히 부정적이었어. 예. 그 붕당을 지어가지고 왕의 정책 결정을 방해한다. 이런 인식이 되게 강했는데, 근데 송나라 때 들어오면서 우리가 성리학이 일반화되죠. 그래서 정치 윤리 이제 정치 원리로서 일반화되면서 등장한 것이 공치주의야. 예. 그래서 왕하고 그 다음에 사대부는 황제들에게는 가치 정치를 해서 해야 된다. 그러면서 공론 정치를 강조를 하고요. 예. 그러면서 요때 붕당이 이제 다른 의미로 이제 바뀌게 되죠. 붕당이 꼭 나쁜 것만 아니다. 그래서 그때 구양수가 진붕도 있고 위붕도 있다. 성인 군자당은 진붕이고 적극적 육성한 당이고 위붕은 소인배의 당이다. 이건 탄압할 당이다.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남송시대 때는 분당이 더 발전돼서 개념이 더 이제 발전돼 갖고 인군 위당소를 이제 주장해요. 심지어는 뭐다? 군주조차도 분당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해. 그래서 초창기 때는 이제 나름대로 저기 한당 유학식이 됐던 분당이 상당히 부정적이었다가 나중에는 이게 긍정적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선도 마찬가지야. 조선도 초창기 때 성리학을 받아들였잖아요. 근데 이때 성리학이라는 거는 형식적이고 포면적으로 받아들였지 이게 내면화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거기 안에는 어떤 이제 한당 유학적인 요소도 강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분당에 대해서 상당히 안 좋게 생각했어. 무리를 지어서 그 임금의 정책을 가로막는 사람들, 방해하는 사람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고, 자, 이런 인식이 계속 있다가 이게 잘 나타난 게 어디냐면 조광조와 관련된 거야. 조광조를 처벌할 때 조광조가 너무 깨끗하거든. 그러니까 뭐, 요즘에 시진핑이 그 부정부패를 갖고 이제 뭐 그 관리들이나 장군들, 장유사 막 쳐낸 것처럼 할 수가 없는 거야. 너무 깨끗해. 그러니까 뭔가 명분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이 사람을 이제 처벌할 때 내걸던 게 뭐 분당죄야. 그 분당을 지어가지고 임금의 어떤 통치를 방해했다. 그래서 너무 과격하다. 뭐 이런 논리를 해갖고 이 사람 쳐내죠. 그러면서 이 분당죄에 대해서 조광조가 이제 분당죄로 해서 조광조 일파가 이제 뭐냐 숙청을 당했는데 나중에 이제 선조 때 들어오면서 사정이 바뀌게 돼요. 선조 때는 살인 정치가 이제 본격적으로 해죠.
선조 자체가 방계 출신이기 때문에 자기 측근이 없어요. 기반이. 그러다 보니 살림을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이제 뭐냐면 왕권을 강화시키려고 했거든요. 자, 그래서 이 살림에서 강조한 게 분당이잖아. 그러면서 이제 분당 정치가 본격화되기 시작하면서 공치주의, 그다음에 공론 중시 이런 것들이 이제 성리학적 정치 원리가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게 돼요. 예. 그래서 분당에 대해서 상당히 뭐냐면 좋은 인식으로 바뀌게 돼요. 예, 좋은 인식. 처음에는 그 상당히 나빴다가 선조 때 들면서 분당에 대해서 상당히 되게 좋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요걸 이제 볼 수 있는 게 가와 나 관련된 사료거든요. 자, 가에 보면 정교하기를 상공육공 역시 그 잘못됨을 말하지 않아 점차 분당을 이루어 그 당시 군주도 알고 그 위에서 고집하게 하니 이와 같이 것은 위를 능멸하는 풍습에 고치지 않을 수 없다. 위라는 건 군주죠. 그래서 분당을 만들어서 군주의 어떤 그 뭐냐 판단을 못하게 하고 자기들끼리 판단하는 방해하는 그런 것들을 현죠. 이게 부정적인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요 관련한데 가와 관련된 내용들 기억해 주시고 요건 조선 초기 때 분당 관련된 분당관이야. 예. 근데 여기 보면 나는 이제 뭐냐면 선조 때요. 선조 때 이제 뭐냐면 인조가 말을 하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 아 진실로 군자라면 야 당이 있는 것을 염려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이 적게 되는 것을 염려할 것이니 나 역시 주의가 아까 전 인군 위당설 주장했죠. 인군 이당설. 이게 뭐예요? 황제조차도 당에 들어가라. 그래서 나도 이의와 성호의 당에 들어가겠다. 이거는 서인의 당에 들어가겠다는 거야. 물론 이제 이거는 일종의 정치적 반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때 동인하고 서인이 막 싸우니까 동인의 어떤 힘이 강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서인의 어떤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자기가 여기 들어가겠다. 그래서 동인을 견제하겠다. 이런 의미에서 나온 거고 나중에 이것 때문에 정형임 난도 일어나고 잖아요. 동인세력을 타협하는 과정에서. 예. 자, 그러면 여기에서 문제가 뭐냐? 가와 나에 나타난 분당의 인식차를 설명해라.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거 부분을 좀 정리를 해놨거든요. 예. 자, 여기 이제 좀 읽어보면서 하겠습니다. 가는 부정적이라고 했죠? 그래서 초창기 때 그 조광조도 그 분당제도 처벌을 받았다는 거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앞에 가와 관련된 내용도 조광조를 탄핵할 때 그 내용이에요. 예. 자, 분당의 기능이 국가와 민족의 이익보다 학파, 문벌, 지역 의식 등 당파가 결합되어 당파의 이익이 우선되어 사회가 분열되고 국력 경제 방해가 장애뿐만 아니라 왕권 약화에 역할을 한다는 분당 엽기적 관점에서 그 부정적 인식을 하고 있는데 반해서 나는 분당을 이제 공치주의, 입각해서 공론 정치 같은 성리학적인 어떤 그 정치 인식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긍정적으로 봤다. 그러니까 분당을 유교적 왕도 정치의 시현, 공론 정치 또는 성리학적 공도 시현을 추구하고 군자대 진붕이라고 인식하는 분당의 순결을 강조했다. 그래서 고양수가 이제 분당을 할 때 군자의 당을 진붕, 그다음 소인배의 당을 위붕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볼게 가에서 나의 분당이시 변화가 된 요인을 당시의 정치사의 전개 과정과 관련된 두 가지 서술하시고 이거 너무 추상적이죠. 다만 이제 여기에서 이제 볼 수 있는 거는 여기는 훈구파죠. 훈구파. 아, 제가 잘못 얘기했어요. 잘못. 그때 이제 조광조 관련된 내용도 있는데 요 연산군 때야. 제가 잠깐 착각했어요. 조광조도 그 분당죄도 이제 처벌 받았는데, 예, 그거는 이제 요 사료는 연산군 때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그 뭐냐면 연산군이 자기 능상이라고 해서 자기를 능멸한다, 업신여긴다. 그러니까 막 해갖고 그 많은 그 사람들 죽였잖아요. 예, 능상죄를 내걸고 그때 능상죄 내걸 때 논리 중에 하나가 분당이에요. 예, 분당. 그래서 요거 다시 수정해서 이제 들어주시고요. 제가 조광조하고 그때 착각했어요. 예. 자, 하여튼 이거는 뭐냐? 가에서 나는 이제 훈구 대신해서 뭘로 넘어가는 거죠? 살인이죠. 그래서 살인 정치와 관련된 그런 그 변화상을 두 가지 서술하시고 이게 전개 과정이니까 살인 정치 전개 살인 정치사의 전개 과정을 쓰는데 뭘 써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이게 딱 그 명시화되지 않고 있죠. 그래서 답안에는 이제 뭐 사에도 불구하고 서원과 한약을 바탕으로 항청 기반을 구축한 사람들이 조정에 이제 실권을 장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답을 만들었다. 그리고 진출할 때 주로 이제 뭐냐면 3사.
언간직에 많이 진출했죠. 그래서 공론 정치 같은 것들 강조했고 이거 다 조광조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전반적인 내용을 쓰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예전에는 이제 이게 몇 년도 문제야. 02년 문제예요. 그래서 이걸 약간 이제 그 논술 형식의 문제들 형태거든요. 그래서 일단 있는데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02년에 제가 처음 두 번째 시험 봤다. 그때 제가 합격했어. 02년에. 그래갖고 그때 지금 80점 만점인데 70점 만점이었어. 그때 70점 만점이었는데 지금 80점 만점이죠. 그때 70점 만점에서 52점인가 54점을 맞았어요. 그래서 그때는 등수가 지금 등수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12등인가 했어요. 그때 200 몇 명을 뽑았는데 되게 많이 뽑았어. 170 몇 명인가? 하여튼 그때 그렇게 뽑았는데 근데 내 떨어졌어. 플러스 11점 해놓고는 이게 떨어졌어. 이 면접에서 이 깽판 치는 바람에 논술시험하고 그때 생각나는 건데 자 하여튼 요때 이제 관련된 내용이고 분당 관련된 내용이고요. 자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7번은 다음은 조선의 정치 상황을 비판한 언어 시작자의 글이다. 자 빈칸 가와 나에 들어갈 용을 쓰고 자 다의 가정에서 가장 먼저 집권한 세력이 정치 권력을 장악한 배경 및 이후 실권한 배경을 대의관계와 관련되어 두 줄이나 쓰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여기 보면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누가 쓴 거냐면 이익이 붕당론이야. 조선 후기 때 붕당. 그러니까 이익이 살았던데 이제 붕당은 상대 말파되고 이 일당 독재 시기였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부정적인 상황에서 쓴 거예요. 예.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해서 보면 자, 우리나라는 중세 이후부터 탐욕스러운 사람들이 관리가 되어 정권을 마음대로 장악하고 여기에 사화가 되죠. 사화가 계속 발생합니다. 그래서 사화를 알 수 있는 게 그 뒤에 무오갑자 사회가 나와요. 예. 그래서 무오갑자 뭐 이런 것이 나오니까 알 수 있고 그래서 나중에 기묘 일사가 장악관이 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쭉 사화 관련된 설명이요. 이때 충성스럽고 어진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 그러니까 아직 붕당이라고 불리지는 않거든. 왜냐면 사화는 그 뭐냐면 홍구 세력 간의 어떤 살림 세력 간의 다툼에서 나온 거잖아요. 예, 홍구와 홍구 또는 홍구와 살인 간의 어떤 다툼에서 나왔기 때문에 알고 붕당이라는 용어는 살인들이 정치를 잡고 나서 그들 내부에서 다툼 때문에 나온 거죠. 그래서 여기가 붕당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선조 이래로 이 붕당이 나눠졌어. 우리가 알고 있듯이 동인하고 이제 서인이 일차 분열을 하고 나고 또 여기에서 이제 동인 안에서도 남인하고 북인으로 나눠지고 그 다음에 서인 안에서도 노론하고 그 소론이 나눠지죠. 이런 식으로 이제 점점 나눠지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나누어 넷이 되고 또 넷이 나누어 여덟이 되었다. 이렇게 했는데 물어보는 것은 뭐냐면 다의 가정에서 이렇게 둘이 나눠졌어요. 동인하고 서인이 나눠진 가운데 가장 먼저 집권한 세력들이 뭐냐? 자, 동인하고 서인이 나누어서 또 이렇게 나눠지는데 요 과정에서 4분 5열 하는 과정에 또 나눠졌죠. 여긴 동인에서 그러면 동인하고 서인이 나눠지고 나서 여기에 나눌 때 또 먼저 집권하니까 동인의 남인과 북인 중에 북인이 집권했죠. 대북이. 예. 그래서 북인 대북 정권 관련된 내용이야. 대북 정권. 자, 여기에서 이제 대북이 정치 권력을 장악한 배경이 뭐냐? 그거 뭐냐면 임진왜란 때 강해군을 도와서 의병제 활동에 분주 활동에 참여했다는 거. 예, 그거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그 북인도 엄밀히만 이제 여기 북인을 적었는데 대북 계통이요. 북인 안에 이제 조식 계열이 있고 그다음에 서경대 계열인데 조식 계열은 강해군의 정통성을 인정했고 또 조식 계열 중에 의병장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들의 도움을 받고 이제 집권을 했기 때문에 이이첨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했기 때문에 대북 정권이 권력을 장악했다. 근데 대북 정권이 하고 실권한 배경을 대외관계 관련지어 각각 구주를 쓰시오. 그러니까 대북 정권이 이제 집권한 배경하고 실권한 배경인데 이걸 단서를 놨죠. 대외관계 관련지어 각각 두 개 쓰시오 이렇게 했는데 각각 두 줄 이내를 쓰시었는데 대외관계 뭐겠어요? 명가 호군사의 중립정치이고 몰락했다. 근데 이거는 좀 약간 잘못된 것 같기도 하거든요. 네. 왜냐면 대북 세력들도 기본적으로 이들도 사대부득이에요. 물론 이제 실종적이긴 하지만
상당히 사대부고 사대부 하면 상당히 여러분 사대의식 강해. 그렇기 때문에 그 뭐냐면 강해군이 했던 그 중립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뭐냐 반대했어요. 이입천 같은 사람들이 반대하고 그랬거든요. 대북이 거의 반대했는데 이걸 그냥 강해군이 밀고 간 거예요. 예. 그래서 그때 강해군이 말년에 심지어 대북조차도 이제 뭐냐면 강해군을 비호하지 못할 만큼 사이가 안 좋아졌어. 예. 그래서 이게 마치 이제 이거 어쩔 수 없이 이제 답은 이렇게 적어놨긴 했는데 실권은 배경의 대외관계는 아니다. 이게 이제 요구하는 것이 그 중립정책 때문에 그렇게 몰락했다고 하는데 중립정책이 아니에요. 이들도 친명 배경 정책을 했습니다. 대북도. 다만 누가 강해군이 중립정책을 밀고 나갔다는 거. 그것 때문에 대북하고 또 트러블이 있었고 이제 강해군하고 대북이 멀어지게 되는데 강해군 말년에는 이게 대북조차도 강해군을 이제 뭐냐면 손절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강해군이 고립된 상황이었어요. 예, 그때 우리가 알고 있는 인조 반정이 나왔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예전에 잘못된 그 5개념 가지고 문제 낸 것 같아. 제 생각에는. 그 기출문제 보도 보시면 이게 제 5개념도 좀 있어요. 예. 그 문제 낸 거 딱 보면 답은 공부하지 않아도 어차피 딱 보면 다 답이 그것밖에 없잖아. 그 요구한 문제 같은데 그 자체가 잘못된 거 있어. 팩트가 달라. 그러니까 뭐 위견이라든지 관점이 아니라 팩트 자체가 틀려. 예.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이런 문제거든요. 예.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팩트 체크반에 올려놨어요. 예, 참고를 해두시고요. 자, 여기 보면 8번을 보겠습니다. 8번. 자, 8번을 보면요. 자, 보기의 이해 상소문의 일부분으로서 조선 중기에 정치 참여층이 확대되면서 사림이 제기한 정치 운영 방식을 내포한 거다. 요게 들어간 키워드가 뭐냐? 예, 이게 아마 기획으로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아마 옮겨주는 과정에서 여기 잘못 적어 놓은 것 같아. 하여튼 제 생각에 여기 기획이 들어갔을 것 같아요. 기획이나 가나 이런 식으로 표시가 있었을 것 같은데 이게 옮겨줬고 기억하는 과정에서 복귀하는 장에서 좀 잘못 적어 놓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공론자죠. 공론자 나라의 원기가 되고 공론을 이 조정이 있으면 나라가 잘 다스린다. 공론에 위한 정치. 이거 이제 성리학의 이제 대표적인 공치주의죠. 공치주의. 예. 그 공론이라는 것은 상하 지위를 떠나서 여러 사람 의견을 모아서 정치하는 공론 정치를 한 건데 말이 공론이지 실질적으로는 이제 사대부들의 의견이다. 사대부의 담론들, 판단들이 공론의 빈자리에서 정치를 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의미가 없는 것도 아니죠. 예,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 왕이 독단하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들이 집단 지도체제 형성해서 같이 정치하는 게 훨씬 더 뭐냐면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겠죠. 예, 뭐 올바른 방향으로도 좀 보면 조선 역사가 꼭 올바른 방향은 아니지만 막 연산군처럼 막 나가진 않겠죠. 예. 그래서 이제 이 공론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답은 2번이 되겠죠. 2번. 예. 자, 요게 있고 다 그 밑에 이제 좀 오답을 보면 엉건이라는 말이 있는데 엉건이라는 것은 3번 보면 어떤 회의에서 어떤 모임에서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권리, 당사자 발언권을 이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엉건이라는 거는. 예. 그래서 이제 있고 정권이라는 건 정치 권력을 얘기하는 것 같고, 예.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9번 문제 볼게요. 9번 문제. 자, 9번, 10번. 이 문제는 임진왜란 관련된 문제거든요. 임진왜란은 좀 많이 나올 것 같긴 한데, 의외로 그 중요성에 비해서 그렇게 나오진 않았어요. 이제, 근데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더 많을 것 같아, 이 부분은. 예. 자, 그래서 이제 일단 이건 임진의 영향, 결과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뭐 통론 쪽, 교과서 정도의 지식인데요. 풀어보겠습니다. 자, 광해군과 북인 정권은 친명 배근 정책을 강화했다. 아니죠. 여기 이제 강해군이 이제 여기 북인 정책은 친명 배근 정책 관련된 내용은 있는데 강해군은 친명 배근 정책이 아니라 무슨 정책이죠? 중립 정책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강해군은 이제 옹호한 사람 중에 이 중립정책, 명랑하고 후금을 딱 중간에서 그 실용적인 정책을 했다는 것을 상당히 강조해서 강해군 정치가 상당히 뭐냐면 잘 됐다. 이렇게 말하신 분도 있는데 강해군이 그 당시 정치 되게 못했어요. 예. 그래갖고 이제 우리 그
그 궁궐공사도 쓸데없는 궁궐공사 많이 했고 토목공사도 많이 했고요. 그다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동법 때 뭐 강해군이 실시했다 이렇게 하는데 물론 실시했긴 했어. 근데 그것도 강해군이 적극적으로 지지해갖고 실시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 자기 아버지 선조 때 했던 거니까 이제 떠밀려서 실시한 것도 있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동의보감도 그 아버지 때 업적이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강해군의 정책 중에 제대로 된 거는 중립정책 외에는 없어요. 예. 근데 약간 이제 부각이 되는 것 같아. 강해군이 중립정책 때문에. 예. 자, 하여튼 뭐 있겠는데, 요거는 틀렸죠. 일단. 2번을 보면, 오랜 전쟁으로 인구가 격감되고 농촌이 황폐해졌다. 이건 당연히 맞고. 일본에서 정권을 바뀌었죠. 예. 그래서 에도 박부로 이제 들어가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몰락하고, 그다음에 조선의 학자와 기술자 납치할 문화가 크게 발달했다. 맞죠? 그래서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 칠 때 납치를 전문하는 부대들까지 이제 만들어가지고 납치를 했거든요. 많은 사람들. 예. 그래갖고 그때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여러 가지 도자기 기술이라든지 성리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받아들였잖아요. 예. 특히 도자기 기술 같은 걸 이제 받아들여서 아리따라는 도자기를 만들어서 17세기 이후에 중국을 제치고 이 도자기 시장을 패권을 장악했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고. 자, 그 다음에 4번을 보면 토지대장과 호적이 거의 손실되었으며 조세 요격의 징발과 신분 구분이 곤란해졌다.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런 것들 전쟁 기간 동안 호적이나 토지대가 없어지고 그다음에 신분 구별 그러니까 노비 문서가 많이 소각되면서 신분제가 이제 거의 바닥을 쳤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다시 이제 양날을 거치고 나서 양반들이 이 신분제에 복귀하는 과정에서 성리학적 가치를 이제 일반 민중들에게 쫙 깔기 시작하죠. 예전에 조선전기 때는 좀 시도는 했지만 이때는 자기 생존에 걸리다 보니까 생존하고 관련되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이제 성리학적 지수를 보급시키려 했고 그게 먹혀들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돼요. 틀린 거니까.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인데요. 예, 10번 문제는 이제 좀 쉬었다가 진행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